현대자동차 그룹이 전 세계 유일의 배터리 연구 지원 기관인 배터리 혁신 컨소시엄에 가세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정말 완성차 기업인가 아니면 배터리 기업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배터리 관련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행보가 심상치 않아서 오늘도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혁신 컨소시엄 CBI라는 곳에 합류를 했어요. 네. 여기는 어떤 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CBI 들으시면은, 이걸 왜 연구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연기관차에는 보통 12V 납축전지라는 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무겁죠. 아마 이 엔진 본인이 열면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배기량에 따라서 배터리 크기가 틀려지는데, 배기량이 크면은 이 배터리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납축전지라고 해서 크고 무겁고 에너지 밀도 떨어지고 수명은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걸 왜 써? 라고 생각을 하죠. 네. 리튬 이온 배터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역시 자동차는 경제성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납축전지는 무겁고 에너지 밀도 떨어지지만은 일단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CBI는 바로 이 납축전지, 즉, 저전압용 납축전지를 연구하는 전문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가입을 해서 이 저전압용 기존의 납축전지 연구하는 부분들에 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전압 납축전지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CBI고, 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합세를 하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은 납축전지를 연구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또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혁신 기술 발전까지 함께 이루어 나간다, 뭐 이런 인터뷰를 또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납축전지는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라고 하셨잖아요. 네. 현대차가 내연기관 생산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마당에 왜 하필 납축전지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물론 이 CBI라는 데가 이제 이 배터리 혁신 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존의 배터리를 좀 더 성능을 개선시키면서 경제성 논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이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납축전지 쪽으로 가지만은 앞으로는 차세대 배터리 쪽도 아마 분명히 혁신적인 이 개념을 집어넣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전압용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 납축전지를 주로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좀 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내만 하더라도 올해 말까지 한 누적 대수 자체가 한 25만 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등록 대수가 2,6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가 채 안 되죠.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아직은 주도 세력이 내연기관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거는 납축전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앞으로도 당분간 이 먹거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일부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고, 여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성 논리에서 한계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입증된 또 안정화된 납축전지를 좀 개선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기존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60~70% 이상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들을 배터리를 통해서 좀 이뤄보겠다는 취지로 CBI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도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납축전지를 통해서 좀 더 시동성을 키운다든지, 실질적으로 납축전지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동과 정지, 또 ISG라고 해서 아이들 스톱 앤 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회전 제한 장치 같은 거가 에너지 절감지 시켜주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납축전지입니다. 그래서 납축전지를 좀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쓰면서 또 경제성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부분들을 좀 자체적인 한계에서지만은 도모를 하겠다라는 취지니까 그래서 투트랙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리튬이온이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미래의 전기차나 수전기차 같은 이런 투트랙 모드로 가는 부분들인데, 그 하나가 바로 CBI 센터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배터리 투자라든지 배터리 관련해서 연구개발센터 지원 같은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생생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얼마 전에 10년 동안 한 300억 원을 들여서 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배터리를 개발하게 될까요? 뭐 이번에 서울대하고 뭐 체계를 내서 투자하는 배터리 이 연구센터 같은 데는 뭐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서 총 동원이 다 됐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높다. 역시 이제 서울대의 뭐 청장부터 다 참여를 했었는데, 물론 이게 서울대에서 만들어지고 서울대에서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지만은 여기에 다른 카이스트라든지 또 디지스트라든지 이런 국내 대표적인 기관이나 대학들도 같이 공동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는 게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셀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거를 충방전할 때 BMS라고 그러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 수명이나 또는 열을 차단한다든지 또 이 수명에 좌우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 미래의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네. 또 전고체 배터리의 전 단계인 리튬 메탈 배터리 이런 쪽도 연구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공정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배터리 셀을 받아다가 이거를 모듈로 만들어서 팩으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소프트웨어, BMS나 이런 것들을 얼마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 주느냐가 화재도 예방할 수가 있고 수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배터리 공정 기술도 이러한 연구센터에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래의 전기차를 좌우하는 배터리 기술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이 학계 쪽 연구기관과의 연계성을 현대차그룹이 강화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출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축전지를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수님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리튬 메탈 배터리는 뭔가요? 둘의 차이점? 리튬 메탈 배터리는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그 관련된 회사에서도 이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드는, 이번에 만든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 SES죠. 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불러주는 이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리튬 메탈 배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보통 이 배터리 하게 되면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전해질이 있어요. 네 가지가 포인트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양극재 쪽이에요. 양극재가 배터리 가격의 40%를 차지합니다. 비싸네요. 비싸죠. 근데 나머지들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문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새 중국 기반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요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9대1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8대2나 7대3까지는 올라온다는 얘기를 예전 시간에 아마 제가 안앵커하고 얘기 나누면서 맞습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리튬 메탈 배터리는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 다음 세대의 배터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좋은데 충격이나 압력에 약해서 열에 대한 취약점이 있어서 전기차 화재를 일어날 때 열폭주 현상이라고 그래서 안에 열이 생기면은 물속에서도 불이 일어나거든요. 못 끕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어서 태생적으로 그런 단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메탈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좀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부분이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리튬이라는 것 자체는 전해질 중에서 액체인데 유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 유동성을 고농도의 용매로 바꿔준 부분들이 리튬 메탈 배터리고, 또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음극재입니다. 보통 음극재는 흑연이라든지 그 실리콘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이거를 바꿔서 리튬 메탈을 집어넣은 거예요. 리튬 메탈을 집어넣으면 좀 더 안정성 있게 열에 대한 취약점도 좀 강화를 하면서, 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한 30% 정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같은 무게 부피에 대비해서 좀 더 주행거리가 30%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같은 비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리튬 메탈 배터리는 두 가지 장점을 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 메탈 배터리의 안정성,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리튬 메탈 배터리를 쓰고, 또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뭐냐면은 양산이 안정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따서 리튬 메탈 배터리로 지금 진전됐다라고 보면 되고, 이 단계가 진전이 되면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전고체라는 게 솔리드 스테이트, 전체가 고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액체, 리튬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용매, 고농도도 완전히 고체로 바뀌는 게 전고체 배터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한 중간 모델 자체가 리튬 메탈 배터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꺼번에 전고체 배터리 나오기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안정성을 통해서 좀 더 양산형으로 나와서 대량으로 공급을 하면은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전고체 배터리를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튬 메탈 배터리가 좀 발표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거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리튬 인산 처리 제일 하등, 그렇죠. 그 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 그 다음 리튬 메탈 배터리, 그 다음에 리튬 전고체 배터리. 그렇죠. 공부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네. 네, 집중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좀 정리를 될 수 있으니까 설명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최첨단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점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내재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터리 셀 업체에서 받아다 쓰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랑 그리고 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서 내재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미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GM이나 폭스바겐은 내재화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해당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배터리 제작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하나의 반응이 바로 이런 내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배터리 제작사들은 글로벌 제작사는 모두 다 한중일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중국 하면은 대표적으로 CATL과 BYD, 그 다음에 일본은 파나소닉 하나지만은 대한민국은 세 개입니다. 예,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또 SK 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 분사해서 그 다음에 삼성 SDI 세 개사가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국내에 있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내재화에 대한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총수끼리 시너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지만은 자,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전기차의 가격의 40%인데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이거든요. 거기서 배터리를 받아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도 내가 직접 생산하면은 비용도 더 아낄 수도 있고 그 수익도 내가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안정된 공급과 생산에 대한 밸류 체인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재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배터리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 관련된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그런 노하우를 현대차 자체에서 좀 많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서울대에다가 연구센터에다가 비용을 투자한다든지 SES에 투자도 그렇죠. 거기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자체적인 기술을 확보를 통해서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 정도 간다. 전고체 배터리는 제가 그랬죠. 완전히 양산형으로 제대로 나오려면 10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10년 이후에는 현대차가 직접 챙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자, LG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네. 이런데도 똑같이 딴 데가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난이도는 낮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은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자동차 제작사가 이걸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배터리 제작사들 입장에서 노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술 진보가 되고 또 더 높은 배터리들을 만들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배터리만 만들질 않고 전기차를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파괴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게 이제 10년 정도 이후에는 합종 연행, 뭐 약육강식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더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현대차의 어떤 흐름은 기술 확보를 통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배터리 셀을 갖다가 팩을 만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여기다가 BMS 같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방전에 안정화된 특성 이런 것들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노하우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포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겹, 두 겹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도 결국은 배터리 내재화 쪽으로 간다. 그리고 배터리 제작사들도 결국은 전기차 쪽으로 진입을 해서 우리도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약육강식의 서로가 크로스되는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현대 배터리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예전에 북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텔에 갔더니 안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네. 현대 휴대폰이에요.
현대가 휴대폰을 안 만드나요? 만들죠. 그러니까 짝퉁이 고급 호텔에 전시가 돼 있었던 그 장면이 눈에서 제가 찍어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현다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로서 중국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대기업의 이름을 따서 현대 휴대폰을 전시를 했어요. 짝퉁인데 작동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런 것도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합종 연횡이라든지 약육강식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면 오늘은 그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현대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듣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